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잠시 후 5시경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두 분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 기자, 5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확정됐는데 관련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3월 22일부터 45일 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 좀 더 완화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이 설정한 방역 목표치가 이 수일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부활절이나 이 총선 등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역 당국이 제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0명 아래로 유지되는 것도 지켜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 사례 비율도 5%대로 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누적된 이 국민 피로도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그러니까 이른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유행세만 보면 그러니까 지난 1월 말, 2월 초 수준으로 이렇게 되돌아간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을 하니까 그렇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과 세부 지침 초안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공개가 돼 있죠. 크게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 수칙, 첫째는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입니다. 셋째는 30초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은 옷 소매 하기입니다. 넷째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네. 더불어 최복 브리핑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통제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793명이며 이 중 9,18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1,091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5%인 104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검사 총 63만 97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나 오늘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보고되어 251명입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1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감염 발생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지금껏 해주신 거리두기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 부담과 부모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며 국내에도 아직 위험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 방역 체계도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근본 연휴 기간 이후의 환자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살펴보며 현재의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 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입니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 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 시설과 국공립극장, 공연장, 복주관 같은 실내 밀집 시설을 개장하게 됩니다. 학교의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자재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 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올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 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1, 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 수칙 등 중요한 보조 수칙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집단 방역의 기본 수칙은 회사나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제시합니다. 또한 12개 부처에서 마련한 31개 분야의 세부 지침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기 위해 직장, 식당, 상점, 영화관 등 흔하게 접하게 되는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역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 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사람 간의 간격을 1 내지 2m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1m 간격의 줄서기 테이프를 붙이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창의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총선과 부활절 등 대규모 인구 이동과 집단 행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생활 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방역 지침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 추가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시도하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매우 낯선 개념의 대응 체계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치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힘과 가능성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나가야 할 것이나 이제 우리는 한 차례의 큰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을 맞아 여행을 하고 계시거나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수본 언론대응팀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는데 복지부 등에선 위기 단계 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기준, 즉 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말씀에서 총리께서 위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대본이나 중수본에서는 현재의 그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3일 전이죠. WHO가 4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현 상태 위기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은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표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매일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4월 말에서 올 초 사이에 있었던 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이동의 결과 과연 새로운 신규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난 뒤 환자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의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대본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위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생활 방역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 생활 방역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은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음식 체인점들 가운데 매출과 직결되는 테이블 수 줄이는 방안 을 실천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실제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리두기와 어떤 원칙이나 거리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걸 직접 시행해야 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뭐 식당과 같은 그런 점주들의 경우에는 그 실천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의 어떤 충돌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쪽 면을 다 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생활 속 방역두기의 기본 원칙과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간격 유지에 가름할 수 있는 또는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을 것인지 예컨대 칸막이를 한다든지 식당이 비록 2m는 안 되더라도 1m 사이에 칸막이를 둥글해서 뭐 그것이 고정 칸막이도 아닐 수도 있죠. 뭐 종이로 된 임시 칸막이를 하더라도 작은 앞의 사람의 비말이 그 앞의 사람에게 튀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 속 방역 체계로 넘어가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31개 그 각 상황별로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서 만든 그런 생활 지침입니다. 거리두기인데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그걸 좀 더 수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탄력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성능이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호 1차장의 브리핑 그리고 두 가지의 질의응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핵심은 5월 6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같이 영위하면서 방역과의 조화를 꾀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분명히 한 점은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죠. 했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대유행 중이고 코로나19가 계속 국내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종식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의 절충된 형태로 계속 거리를 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 향후에 이런 유행의 기준을 갖다 정했는데요.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5% 미만, 그리고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 한 80% 이내로 조절이 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1단계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네. 2단계는 그냥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렇게 나누고 앞서 말한 그 기준에 따라서 유행세가 조금 더 방역망에서 관리가 되는 범위가 좀 더 많다 싶으면 네. 관리를 벗어난다 싶으면 좀 더 단계를 하나하나씩 올려가는 방향으로 네.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급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어서 이제 시설들을 갖다가 개장하는 문제, 개원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실내에서 밀집된 시설이 아닌 실내에서 좀 분산된 이용자들이 분산된 시설부터 차츰 개장을 하고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외 밀집 시설, 뭐 이제 경기장 같은 게 있겠죠. 바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이런 시설부터 네.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개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교 등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학교 등교와 어린이집 개원 문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내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실내 밀집 시설들이겠죠. 뭐 요양원도 포함이 되겠고 유흥 시설, 뭐 학원, 뭐 이런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공개했던 개인의 어떤 기본 수칙 그리고 집단의 기본 수칙들을 갖다가 한번 언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시도하는 장기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활 방역의 하나로서 그 어느 나라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귀추 삼아서 아마 참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겠군요. 세계에. 예. 자, 최원숙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정말 좋은 무기인 것 같은데요. 자,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가로서 좀 평가를 부탁드릴까요? 어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질환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약물학적 중재 방안이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방역이나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 이런 측면이 중요했을 텐데 네. 저희가 보면 이제 외국의 여러 사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이런 유행 상황의 이 차단이 비교적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을 본다면 국민들께서 해주신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유효한 방안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낮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운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조금 안 낀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느슨해지기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시기 5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방역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질환이 종식될 때까지 이 거리두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방역의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 또 사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 교육,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정부의 강제력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행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유행 상황의 종식이 아니다. 거리두기의 종료가 아니고 조금 완화된 형태이지만 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거리두기의 강도가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브리핑 그리고 박광식 기자께서도 5가지를 세부 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5가지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냥 뭐 5가지 뭐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막상 이게 정말 아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그렇죠.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예. 실제로 오전에 이제 그러니까 2시에 오전 방역 당국 브리핑이 있었는데 오후에요. 이 국민 여러분들의 이 5가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네.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3, 4일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아픈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데다가 이 제도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쉴 수 있는 재택근무나 유급 휴가 같은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방역 당국이 어렵다고 보는 건 그 2번째 지침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간 양팔 간격 거리, 그러니까 2m 거리 두기도 이게 지키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굉장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적어도 1m 거리 두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지침을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 장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정부도 그렇고 여러 시민사회도 이런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아까 그 첫 번째 지침 중에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3, 4일 정도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지침. 이것은
코로나19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전파의 양상을 보면 네. 특히 질환의 초기 단계에 많은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고 전염력이 높다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진단이 되지 못합니다. 네. 대개는 증상이 생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병원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되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전염력이 높다면 그 시기를 통제하지 못하고는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무증상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차단하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 적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증상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파되는지가 규명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뭐 전파의 경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호흡기를 통한 전파 네. 그리고 접촉을 통한 전파입니다.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작은 침방울, 이제 비말을 통해서 직접 튀어서 전파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이제 에어로졸과 같은 형태로 공기를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비말 전파, 직접 튀어서 전파되는 게 주된 전파 경로로 보고 있고요. 또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손이 매개체가 되어서 손으로 만져서 자신의 점막, 눈이나 코나 입에 있는 점막에 묻혀서 감염을 시키는 형태의 전파 경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환경에 어떤 기물 같은 것에 묻어서 어느 정도 살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점을 많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뭐 손잡이나 뭐 화장실, 손잡이, 수도꼭지 어느 정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이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꽤 알려졌죠. 네. 뭐 구리와 같은 금속에서는 한 4시간 정도, 플라스틱이나 이외 금속에서는 한 2, 3일 이상도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네, 2, 3일 정도는 좀 만지는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소독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 일부 감염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소독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이 들어있는, 에탄올이 들어있는 소독제를 이용한다든가 염소계 소독제,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가정용 소독제가 될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거의 1분 내에 사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박 기자, 그 정확하게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자, 양쪽에 놓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좀 크게 보면요.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위험 집단 시설, 뭐 요양원이나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운영 중단이 아니라 운영 제한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분산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장, 앞으로 다시 문을 열 것에 대해서 지침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형태인 거고요. 네. 다만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개인 지침, 개인의 방역 지침, 손 씻는다거나 기침 예절이나 마스크, 그다음에 뭐 아프면 3, 4일 집에 쉬기.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단계에서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그리고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까지 그동안의 코로나19 상황, 변화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날짜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건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이었죠. 2주간의 경과를 지켜봤지만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4월 5일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주부터는 방역당국이 목표로 했던 대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죠. 이때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방역 정책을 한 단계 완화하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먼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으로 나눠서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 발생 사례보다 꾸준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도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10명이 해외 유입 사례인 만큼 최근 그 비중이 커졌는데요. 오늘 기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는 1,091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이제 해외 유입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2차 감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조사 중인 확진자입니다. 9건 있었는데요. 이들을 감염시킨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우선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기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고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뒤에도 2m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방역 전환과 관련해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정 총리 모두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 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 두기인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또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내일 교육부 장관이 등교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체 지원 가구의 13%인 2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등의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793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6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10명, 지역 발생 환자는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사망자는 250명이 유지되고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9,183명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내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민께서 선호하는 지급 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5월 4일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 원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오브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 전달 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 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 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 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2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또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 업종 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향후 신청, 접수,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지역 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려 참여 기업과 기관들이 이 기간에 넙치, 우럭, 전복 등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처별로 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우럭, 장어, 전복 등을 판매하고 공영쇼핑, 우체국 쇼핑 등에서도 광어와 멍게 등을 판매합니다. 판매처별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해양수산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이 3월 14일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5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15일 다시 연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 제한과 상점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됐지만 단계적인 봉쇄 완화도 시행됩니다. 지난달 말 어린이 외출 금지 해제에 이어 어제부터는 성인도 운동을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Por tanto, a partir del próximo 4 de mayo, quien vaya a utilizar el transporte público estará obligado a llevar una mascarilla. 프랑스는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7월 2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비상사태 해제가 시기상조이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도 휴교령은 새학기가 시작하는 9월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감시 초소인 GP에 총탄 수발을 발사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식의 인원과 장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1분쯤 중부전선 감시초소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들은 뒤 GP 주변을 즉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 4발의 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10여 발씩 2차례 경고 차원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상황을 더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 결과 우리 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GP를 향해 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의도성을 추가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군이 교대하면서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는 데다 유효 사거리 범위 밖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고 북한 쪽 영농 지역에서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측의 남북 장성급 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넣고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방문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쯤까지 현장 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수색입니다. 경찰 15명은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나 유류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한 점과 휴대전화 2개, 차량 열쇠 1개를 수거했고 신체 추정한 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1차 수색은 지하 2층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진행했고 유해로 추정되는 2점과 휴대전화를 수거해 국과수에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찾았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 수색은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공사 현장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불씨가 어디서 튀었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우선이고 핵심인데 지하 2층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3차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고 정 총리는 진상을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20일 만인 어제 공개 석상에 등장하자 수술설 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간 자맹 끝에 어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부 매체에서는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 수술설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기관 등 종합적인 판단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도 없었다고 본다고 해 수술설과 시술설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연락 온 게 없지만 제의한 후에 기다리고 있고 준비 작업들을 할 만한 게 있으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른바 대북 소식통보다는 정부 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김 위원장의 건재를 알 수 있는데도 미래한국당 지성호,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이 사망설, 위중설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좀 달랐습니다. 일단 남부지방부터 살펴보면 흐린 가운데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20mm, 그밖에 남부 내륙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일부 지방에서는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특히 경북 일부 지방에서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좀 끼어 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비를 갖지 않은 구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짙은 안개 때문에 200m 안팎으로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 이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역, 특히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밤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평년 기온을 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7시에 통합 뉴스룸이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